10여 년 전 제가 서아프리카의 가나 남부 해안의 엘미나 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 성이지 엘리나 성은 유럽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얀 벽의 외관과는 달리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성체 내부를 둘러보던 저는 한 공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바닥에는 대포알처럼 생긴 수박만한 크기의 꽤 묵직해 보이는 쇳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스스로 안내를 자청한 어떤 청년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잡혀온 젊은 여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선택되어 이 쇳덩어리에 쇠사슬로 묶여 세워지게 되면 위층에서 백인 총독이 내려다보고 마음에 들면 그날 밤 동침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명령에 응하면 노예선에 실려가는 것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거부하면 노예선에 태워져 대서양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동침 명령을 거부했는데 흥미롭게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을 처음 본 그들은 백인 총독을 유령으로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엘미나 성의 슬프고 아픈 역사와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엘미나 성의 역사는 14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엔리케 시대를 지나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성을 건설한 이유는 명확했는데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골드코스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내륙에서 채굴된 금은 해안으로 집중되었고 포르투갈인들은 이 금의 교역을 독점하고 싶었는데 엘미나 성은 교역의 거점이자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엘미나라는 이름 자체가 포르투갈어로 광산을 뜻하는 에이미너에서 왔습니다. 초기 수십 년간 엘미나 성은 주로 금, 상아, 향신료 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상업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설탕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와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고 곧이어 담배와 목화 농장도 생겨났습니다. 이 농장들은 엄청난 양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처음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 질병으로 원주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유럽인들은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원을 찾아야 했고 그들의 눈이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엘미나 성은 1637년 네덜란드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후 노예무역의 중심지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무역의 메커니즘은 의외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유럽 백인들이 직접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잡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해안에 머물렀고 노예로 팔려갈 포로들이 복잡한 중간 거래망을 통해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포로가 생기는 경로는 다양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부족 간 또는 왕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서아프리카에서는 권력 다툼과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빈번했고 승리한 측은 전쟁 포로를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들은 자체의 노예로 흡수되거나 몸값을 받고 풀려나거나 또는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서양 노예무역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옵션이 생겼는데 바로 해안의 유럽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도 팔려왔는데 일부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빚이 노예로 귀결되는 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대서양 노예무역과 결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자로 고발된 사람들이나 정치적 경쟁자들도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경우는 순전히 돈벌이를 위한 납치였는데 마을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습격을 당해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부 아프리카 엘리트들과 왕들이 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상인들은 노예에 대한 대가를 총, 화약, 쇠붙이, 직물, 구슬, 술 같은 물건들로 지불했는데 특히 총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더 많은 총을 가진 왕국은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더 많은 포로를 얻었으며 그들을 팔아 더 많은 총을 구입했습니다.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죠. 다오메이 왕국 같은 경우 18세기에 노예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아샨티 연합도 금과 노예 거래로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프리카 정권이 노예무역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역에 참여한 세력들은 유럽과의 거래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내륙에서 해안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이 여정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었고 목에는 나무로 만든 무거운 멍에를 차고 걸었습니다. 하루에 20km 내지 30km를 이동했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즉시 처형되어 다른 포로들에게 경고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병들거나 다친 사람은 버려졌는데 이 죽음의 행진 중에 이미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엘미나 성에 도착한 포로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바다를 봤을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물과 더불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돌로 지어진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엘미나 성의 건축 구조는 그 자체로 권력 관계를 말해줍니다. 상층은 유럽인들의 공간으로 총독에 거쳐 관리들의 사무실, 회의실, 창고가 있었습니다.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편안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회계장부가 기록되는 곳이었고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지하에는 던전이 있었는데 포로 수용소였죠. 남성용 던전과 여성용 던전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역사 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구조를 보면 각 던전의 크기는 대략 60에서 1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약 20평 내지 30평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한 번에 150명 내지 200명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천장은 낮아서 성인 남성이 서기에도 불편한 높이였고 환기구는 벽 위쪽에 작은 구멍 몇 개가 전부였죠. 햇빛은 그 좁은 틈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던전 안은 항상 어두웠고 바닥은 돌이었으며 벽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갈 포로들은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록을 보면 던전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지 않았기에 배설물과 구토물이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질병이 돌아 이질, 열병, 피부병이 퍼졌고 매일 몇 명씩 죽어나갔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럽인들이 포로들을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포로들이 너무 많이 죽으면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제공했는데 하루에 한두 번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음식이 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공된 음식은 주로 옥수수나 카사바를 끓인 죽이었으며 물은 최소한만 주어졌습니다. 포로들은 이곳에서 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 기다림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유럽 선장들은 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화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배에 200명 내지 400명을 실었는데 엘미나 한 곳에서만 그 숫자를 채울 수 없으면 인근 케이프 코스트나 다른 요새에서도 노예로 팔려갈 포로를 모았습니다. 엘미나 성의 건축 구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상층의 총독 거처와 하층의 여성 던전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통로가 성적 착취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착취는 노예무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므로 이것은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여러 역사 문헌과 구전 증언에 따르면 엘미나와 케이프 코스트 같은 성체에서 총독과 고위 관리들이 여성 포로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그 쇳덩어리에 여성 포로를 쇠사슬로 묶어 세워두고 총독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고르는 방식. 이것은 권력의 과시이자 조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인을 유령으로 봤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의 사정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올라우다 에퀴아노라는 인물은 1745년경 현재의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태어나 11살에 납치되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유를 얻어 1789년에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노예무역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퀴아노는 자신의 책에서 처음 백인과 배를 보았을 때의 충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이 끔찍한 백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 악한 영혼들이었다. 에퀴아노만이 아니라 여러 노예들의 서술과 구전 역사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타납니다. 백인을 처음 본 아프리카인들 중 일부는 그들을 유령이나 악령으로 여겼는데
아프리카 내륙의 많은 사람들은 백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갈색이나 검은 피부를 가졌었는데 갑자기 창백한 피부, 이상하게 곧은 머리카락, 파랗거나 녹색인 눈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이상한 옷을 입었고 거대한 배를 타고 왔으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유령이나 영혼은 특정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창백한 피부, 이승과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그것입니다. 백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이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온 사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반응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 닥쳤을 때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문화적 도구, 종교적 믿음, 영적 세계관을 동원해서라도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실제로 일부 포로들은 자신들이 바다 넘어 죽음의 세계로 끌려간다고 믿었고, 백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에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자신들의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직적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던전에서 끌려 나왔고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눈부신 햇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층의 뜰이나 회랑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선장들과 선의들이 한 명씩 꼼꼼히 살피면서 입을 벌리게 해서 치아를 확인했는데 치아의 상태는 건강과 나이를 판단하는 지표였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을 만져봤고 이는 농장 노동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등과 몸을 확인해 상처나 채찍 자국이 있는지 봤는데 채찍 자국이 많으면 말썽꾸러기로 여겨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추가 검사가 있었고 임신 여부, 출산 경험, 생식 능력 등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여성 노예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번식 가능성도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성적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거쳐 가격이 매겨졌는데 18세기 중반 기록을 보면 건강한 성인 남성, 노예 한 명의 가격은 대략 총 12에서 15자루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직물과 금속 제품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조금 더 쌌지만 좋은 상태의 여성은 남성만큼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선장들은 가격을 깎으려 했고 엘미나의 유럽 관리들은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일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0명을 한꺼번에 사면 할인해주겠다 같은 식이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낙인이 찍혔는데 뜨겁게 달군 쇠로 피부에 소유주의 이니셜이나 상징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축에게나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은 돌아올 수 없는 문으로 불리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은 엘미나 성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로 이 문을 나서면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이 문을 통과해 작은 보트에 실렸고 보트는 그들을 해안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한 큰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큰 배들은 수심이 얕은 해안 가까이에는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순간에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포로들은 보트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익사했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유럽 관리들의 일지에는 이런 사건들이 손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면 중간항해라고 불리는 대서양 항해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단계입니다. 노예선의 구조는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창은 여러 층의 선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층의 간격은 45cm 내지 60cm 정도로 성인이 옆으로 누워있기에도 빠듯한 높이였습니다. 포로들은 나란히 누워있어야 했고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18세기의 노예선 브룩스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배는 길이 약 30m, 폭 8m 정도였는데 최대 740명의 포로를 실었다고 합니다. 영국 의회는 나중에 이것이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하여 한 배당 최대 454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환기구 몇 개가 전부고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닫혀야 했으며 선창의 온도는 열대 지방의 더위 속에서 40도를 넘었습니다. 수백 명이 좁은 공간에서 숨 쉬니 공기는 금방 더러워졌고
화장실도 없었기에 포로들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습니다. 배설물과 구토물, 피가 섞여 바닥에 고였으므로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배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배의 선원들도 냄새로 노예선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돌았는데 이질이 가장 흔했고 설사와 탈수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천연두도 퍼졌고 괴혈병도 발생했으며 비타민C 부족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졌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바로 치워지지 않았으므로 며칠 동안 옆에 누워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해는 6주에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바람과 해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카리브해까지는 보통 8주에서 10주, 브라질까지는 조금 더 짧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항해 중 사망률은 평균 15%에서 20%였는데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어떤 항해에서는 40%에서 50%가 죽기도 했습니다. 폭풍을 만나거나 항해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전염병이 돌면 사망률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선장들은 이것을 계산에 넣어 처음부터 더 많이 실었는데 20% 정도 죽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도 이익이 나도록 숫자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포로들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어서 저항은 계속되었고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적어도 485건의 선상 반란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작은 시도들은 기록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은 주로 갑판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는데 선장들은 포로들이 완전히 병들어 죽지 않도록 가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갑판에 올려보냈습니다. 포로들은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1839년에 일어난 아미스타드호 반란이 유명합니다. 쿠바로 가던 스페인 노예선에서 아프리카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과 선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돌려 아프리카로 가려 했지만 결국 미국 해안에 도착했고 이후 유명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유를 얻어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선원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총과 칼로 반란을 진압했으며 반란 주도자들은 즉시 처형되었고 때로는 다른 포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란은 계속 일어났는데 선장들의 일지를 보면 반란에 대한 공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흑인들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쇠사슬을 매일 확인하라. 일부 선장들은 포로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게 되었고 이것은 사망률을 더 높이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자살도 저항의 한 형태였고 일부 포로들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선원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입 벌리개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밀어넣는 도구였습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원들은 그물을 쳐서 이것을 막으려 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한 포로들은 또 다른 경매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최종 판매였습니다.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브라질의 바이아, 북미의 찰스턴 같은 항구들이 주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포로들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훨씬 나빴습니다. 항해를 거치며 체중이 줄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으며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탕수수 농장, 목화 농장, 담배 농장, 커피 농장의 주인들이 투자를 하러 찾아오는데 노예를 사서 농장에서 일을 시켜 이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경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별 경매로 한 명씩 무대에 세우고 가격을 불러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스크램블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노예에게 고정 가격을 매기고 신호와 함께 구매자들이 달려들어 원하는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이것은 더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거래가 끝나면 포로들은 각자 다른 농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 던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배에서 서로 의지했던 사람들과 헤어졌는데 이것이 노예제의 또 다른 잔인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저항할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의 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더 컸는데 포획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해안으로 가는 행진 중에 죽은 사람들, 엘미나 같은 성체의 던전에서 죽은 사람들, 중간항해에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2천만에서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별로 보면 16세기에는 연간 약 2천 내지 3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17세기에 급증해 연간 2만 내지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기에 정점을 찍었는데 1700년대 후반에는 연간 8만 내지 10만 명이 실려갔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도 계속되었고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 금지, 1808년 미국의 노예무역 금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브라질이 가장 많은 노예를 받아 약 500만 명이고 카리브해 지역이 약 400만 명, 스페인령 아메리카가 약 250만 명, 현재의 미국인 북미는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북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노예의 자연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미나 성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8세기 피크 시기에는 연간 수만 명이 이 성을 거쳐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덜란드가 엘미나를 장악하고 있던 17세기 내지 18세기 동안 수십만 명이 이곳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노예무역이 끼친 영향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부터 보면 인구학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인구가 선별적으로 빠져나갔는데 15세에서 35세 사이의 노동 가능 인구가 집중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역사학자 패트릭 매닝의 연구에 따르면 노예무역이 없었다면 1850년 아프리카 인구는 실제보다 50%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왜곡이 일어났는데 노예 포획이 수익성 높은 산업이 되면서 농업과 수공업 같은 생산적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전쟁이 증가하여 포로를 얻기 위한 전쟁 또는 노예 사냥을 막기 위한 전쟁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조차 자신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유럽에 대한 영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리버풀, 브리스톨, 낭트, 보르도 같은 항구 도시들이 노예무역으로 번영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 축적에 노예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에릭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가 대표적입니다. 삼각무역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유럽에서 총과 직무를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교환하고 노예를 아메리카로 실어가서 설탕과 담배로 교환하고 그것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와 판매하는 것이죠. 각 단계마다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는 노예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 브라질의 커피 농장, 미국 남부의 목화 농장, 이 모든 것이 노예 노동으로 돌아갔습니다. 18세기 중반 자메이카의 설탕 수출액은 영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인종주의의 발달도 노예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제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가? 답은 그들은 열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과학적 인종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두개골 측정, 피부색 분류, 지능 서열화, 이 모든 것이 흑인의 열등함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엉터리 과학이었지만 당시에는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인종주의는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식민주의, 20세기 인종분리 정책, 현대의 구조적 인종주의,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노예제 시대의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성적 착취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엘미나 성의 그 쇳덩어리가 상징하듯 여성 노예들은 이중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 성폭력은 통제와 지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은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고 퀘이커 교도들이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1787년 영국에서는 노예제 폐지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올라우다 에퀴아노 같은 전직 노예들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의회는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이었지만 새로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실어오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1808년 노예무역을 금지했지만 노예제 자체는 계속되었고 미국에서는 1865년까지, 브라질에서는 1888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노예무역 금지 후에도 불법 거래는 계속되었고 영국 해군이 서아프리카 해안을 순찰하며 불법 노예선을 단속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불법적으로 수만 명이 실려갔습니다. 오늘날 엘미나 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9년 케이프 코스트 성과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찾기 여행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마지막으로 밟았던 아프리카 땅을 밟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문 앞에서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던전에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가나 정부는 귀환의 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아스포라, 즉 자이 또는 타이에 의하여 기존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의 방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노예무역 400주년을 기념해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기념의 정치학도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 역사를 전시할 것인가, 피해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저항과 생존을 강조할 것인가, 관광 수입과 역사적 진실성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엘미나 성이 너무 관광지화되어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노예무역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인종주의 및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미라에 돌아올 수 없는 문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둥근 쇳덩어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미라의 노예무역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